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이 세계 공용어인 영어 대신에 한글을 공용 표기 언어로 채택하면서 전 세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번 발표는 일본 대통령이 직접 기자회견을 가질 정도로 사안이 중대했는데요. 특히 일본의 언어학자는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는 국가와는 외교 단절까지 각오가 되어 있다며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사연 만나보시죠. 저는 타카하시 유타입니다. 언어학자로서 일본어의 복잡한 한자 표기를 단순화할 방법을 연구하던 중 한글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처음 한글을 접했을 때의 그 놀라움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단순하면서도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 체계에 완전히 매료되었죠. 발음을 표기하는데 이토록 효율적인 문자라니 이것이 일본어 학습에도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구실에서 밤을 새워가며 한글의 구조를 분석했습니다. 자음과 모음의 조합, 음절 구성 방식, 그리고 표기 원리까지. 제 머릿속은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제자 사쿠라이 에미에게 이 아이디어를 처음 이야기했을 때 에미의 눈이 반짝였어요. 선생님, 정말 혁신적인 생각이네요. 에미를 포함한 몇몇 학생들과 함께 한글을 이용한 일본어 표기법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규모로 단어 몇 개를 한글로 표기해보는 정도였죠. 하지만 점차 문장 단위, 단락 단위로 확장해 나갔어요. 매일 아침 연구실에 들어서면 학생들의 열정적인 토론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새로운 발견에 대한 흥분을 읽을 수 있었죠. 연구 초기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한글을 이용한 일본어 문장이 기존 한자 표기보다 읽기 쉽고 빠르게 익혀진다는 사실이 데이터로 확인됐어요. 특히 한자를 배우는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서 두드러진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한 학생은 처음으로 일본어가 부담스럽지 않게 느껴져요라고 말하더군요. 밤늦게까지 데이터를 분석하던 날, 에미가 커피를 들고 제 연구실로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이 연구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대답했죠.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멀리 갈 수 있을 거야.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말이 예언이 될 줄은요. 하지만 한글 실험이 점점 퍼지면서 예상치 못한 사회적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웹사이트에 실린 기사 정도였습니다. 일본 대학에서 한글로 일본어를 가르친다. 그 같은 호기심 어린 제목이었죠. 곧 더 많은 매체에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일부는 긍정적이었지만 일부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연구실 문을 두드리는 기자들의 수가 늘어났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에서였지만 점차 날카로운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일본어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 아닙니까? 한자 교육을 포기하자는 건가요? 저는 단지 학습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지만 이미 논란의 불씨는 점화된 후였습니다. 실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자 뜻밖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혁신적인 교육 방식으로 유명한 한 출판사에서 한글을 병기한 일본어 교과서를 제작하고 싶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제 연구가 실제 교과서로 만들어진다니.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죠. 출판사 담당자와의 첫 미팅에서 교과서의 컨셉이 구체화됐어요. 기존 한자는 그대로 두고 옆에 작게 한글 발음을 병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자의 중요성도 유지하면서 발음 학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거예요. 출판사 측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죠. 몇 개월의 준비 끝에 교과서가 완성되었고 일부 학교에서 시험 운영이 시작됐습니다. 첫 수업을 참관하러 간 날 학생들의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어요. 교사들도 기존의 한자 중심 학습보다 직관적으로 문장을 이해할 수 있어 가르치기 편하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학생은 수업 후 저에게 다가와 타카하시 선생님, 덕분에 일본어가 더 친근하게 느껴져요라고 말해주었죠. 하지만 곧 예상치 못한 반발이 시작됐습니다.
학부모들이 교과서를 보고 당황하여 SNS에 불만을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일본어 대신 한글을 배우게 되는 것 아니냐? 한자가 사라지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의 목소리가 급속도로 퍼져나갔어요. 저는 즉시 학부모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것은 한자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발음 학습을 돕기 위한 보조 수단일 뿐입니다. 열정적으로 설명했지만 이미 감정이 격해진 일부 학부모들은 제 설명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회의실을 나서며 힘없이 어깨가 처졌습니다. SNS에서 논란이 커지자 보수 언론까지 가세했어요. 전통적인 일본어 교육이 위협받고 있다는 헤드라인이 신문을 장식했습니다. 몇몇 정치인들은 교육의 혼란을 야기한다며 교과서 회수를 요구했어요. 제 연구실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고 이메일함은 항해 메일로 가득 찼습니다. 에미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연구실에 들어왔어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계속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과학적 사실을 알리는 거야. 하지만 내심 불안했죠. 이미 논란은 단순한 학문적 토론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었으니까요. 출판사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이대로 계속할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담당자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깃들어 있었어요. 저는 책상을 꽉 쥐며 반박했습니다. 지금 포기하면 학문적 자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지만 경영진의 결정은 이미 내려진 듯 했어요. 회의실을 나오는 저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일본 보수 언론은 연일 한글이 일본어를 위협하고 있다는 기사들을 쏟아냈습니다. 아침마다 신문을 펼치는 게 두려워질 정도였어요. 한 칼럼니스트는 제 연구를 문화적 사보타주라고까지 표현했죠. 저는 이런 과장된 비판에 당혹스러웠습니다. 단지 학습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였을 뿐인데 말이에요. 그러던 중 국립대 교수 노자와 타쿠미가 공개 토론을 열어 저를 초청했습니다. 사실상 공개 비판의 장이 될 것임을 알면서도 참석했어요. 학문적 진실을 알릴 기회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강당에 들어서자 차가운 시선들이 저를 맞았습니다. 노자와 교수는 연단에서 한글 표기 연구는 일본어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의 연구는 일본어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일본어를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목소리가 점점 단단해졌어요. 데이터와 연구 결과를 차분히 설명했죠. 일부 청중들의 표정이 조금씩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토론회 이후 교육부 차관 하야시 료타는 한글 표기 연구를 공식적으로 중단할 것을 권고하는 성명을 발표했어요. 저는 연구실에서 그 뉴스를 보며 깊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수년간의 연구가 이렇게 정치적 압력에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고통스러웠어요. 하지만 뜻밖의 지지 세력이 생겨났습니다. 젊은 층과 진보적인 학자들이 한글 표기는 일본어를 더 쉽게 익히기 위한 보조 수단이라며 저를 지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SNS에서는 해시태그 한글 표기 지지 같은 해시태그가 트렌드가 되었고 일부 대학생들은 자발적으로 한글 표기를 사용한 스터디 그룹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한글을 이용하면 학습 속도가 빨라지고 일본어 문해력이 향상된다는 연구 데이터를 공개했어요. 기자회견장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는 가운데 저는 차분하게 데이터를 설명했어요.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닌 과학적 사실입니다.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죠. 에미를 비롯한 제자들은 밤새 연구실에서 추가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들의 헌신적인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선생님, 우리가 옳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에미의 결연한 표정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들의 지지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죠.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논란은 일본 전역으로 확산됐습니다. TV 토론 프로그램에서는 연일 한글 표기법을 주제로 격론이 벌어졌어요.
저는 여러 방송에 출연하며 연구의 진정한 의미를 알리려 노력했습니다. 때로는 감정적인 공격에 상처받기도 했지만 학문적 진실을 위해 계속 싸워나갔어요. 한글 표기법이 젊은 층 사이에서 확산되는 동안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부 호기심 많은 노년층에서도 한글을 배우려는 움직임이 생겼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노인들이 한글에 관심을 보인다니 말이죠. 어느 날 도쿄의 한 지역 복지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타카하시 교수님, 우리 복지관에서 노인들을 위한 한글 강좌를 개설하고 싶습니다. 담당자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수락했죠. 이것은 연구를 확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니까요. 첫 수업날 복지관 강의실에 들어서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노인들이 강의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60대에서 8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노인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죠. 수업을 시작하며 물었습니다. 왜 한글을 배우고 싶으신가요? 다양한 대답이 돌아왔어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치매 예방에 좋다고 해서요.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고 싶어서요. 그냥 호기심이 생겨서요. 그분들의 학습 의욕에 감동받았습니다. 70대 할아버지 이노우의 코지로는 특히 열정적이었어요. 젊은 시절 한국에 여행을 갔을 때 한글을 보고 신기했는데 이제라도 배워보고 싶습니다. 이노우의 시의 눈빛에는 젊은이 못지않은 호기심이 반짝였죠. 수업 중에도 가장 질문이 많았고 집에 가서도 열심히 복습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노인들이 환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노인들은 왜 굳이 한글을 배우느냐며 반발했어요. 복지관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죠. 우리는 전통을 지켜야 한다는 보수적인 노인들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다는 진보적인 노인들 간의 세대 내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어느 날 수업 중 항의하는 노인 몇 명이 강의실에 들어와 소란을 피웠어요. 일본인이 왜 한글을 배워야 합니까? 날카로운 질문에 강의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죠. 배움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 싶을 뿐입니다. 긴장된 순간이었지만 수업에 참석한 다른 노인들이 박수로 지지해 주셨어요. 수업이 계속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워하던 노인들도 한글이 생각보다 배우기 쉽다며 점점 더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한 할머니는 자음과 모음의 조합이 퍼즐 맞추기 같아서 재미있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노트에는 꼼꼼하게 적힌 한글 자모와 연습 흔적이 가득했죠. 수업이 종료될 무렵 이노우의 시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타카하시 선생님, 덕분에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세계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노우의 시에 진심 어린 감사의 말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연구를 계속해야 하는 이유였습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이 제 연구의 진정한 가치였죠. 한글을 배우던 노인들 중 일부가 교토의 한 유명한 사찰을 방문하는 단체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저도 학술적 관심에서 동행하기로 했어요. 봄날의 산들바람이 불어오는 날, 우리 일행은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사찰로 향했습니다. 푸른 하늘 아래 웅장한 사찰 건물이 모습을 드러냈을 때 모두의 얼굴에 경이로움이 번졌어요. 사찰 입구에 들어서자 이노우의 시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타카하시 선생님, 저기 보세요. 그가 가리킨 곳에는 한류 관광객을 위해 설치된 한글 안내문이 있었어요. 이노우의 시를 비롯한 노인들은 자신들이 배운 한글로 안내문을 읽을 수 있다는 사실에 무척 기뻐했습니다. 선생님, 저 안내판에 부처님이라고 쓰여 있는 거죠? 이노우의 시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우리 일행은 사찰을 둘러보며 곳곳에 설치된 한글 안내문을 읽어보는 재미에 빠졌습니다. 한 할머니는 이렇게 실생활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다니
더 열심히 배워야겠어요라며 즐거워했어요. 그들의 모습을 보며 한글 학습의 실용적 가치를 새삼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때 불쾌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일부 보수적인 참배객들이 우리 일행을 주시하다가 다가왔습니다. 일본 사찰에 한글이 왜 필요하냐며 노골적인 불만을 표현했어요.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사찰의 정적은 깨어졌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침착하게 대화를 시도했죠. 다양한 언어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세계화 시대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찰 관리자에게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들을 위해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죠. 불편한 공기가 사찰 전체를 감쌌습니다. 우리 일행의 노인들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그때 사찰의 주지 스님이 나타났습니다. 온화한 미소를 지닌 스님은 양측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으신 후 말씀하셨어요. 언어는 벽이 아니라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찰은 모든 이에게 열려 있으며 다양한 언어로 가르침을 전하는 것은 부처님의 뜻에 맞는 일입니다. 스님의 말씀에 사찰 안에 잠시 고요함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이 사건은 곧 지역사회로 확산됐습니다. 지역신문에 전통 사찰의 정체성 훼손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어요. 지역의회에서는 한글 안내문의 유지 여부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보수 의원들은 일본의 전통 문화 공간에서 외국어 안내문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는 동안 이노우에 씨를 비롯한 노인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공유했습니다. 이노우에 씨는 지역신문에 기고문을 보내 덕분에 사찰, 역사와 불교 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며 한글 안내문의 유용성을 강조했어요. 다른 노인들도 SNS를 통해 자신들의 긍정적인 경험을 알렸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지켜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글 표기 연구가 단순한 학술적 프로젝트를 넘어 사회적, 문화적 변화의 촉매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때로는 논쟁과 갈등을 불러일으키지만 그것이 새로운 대화의 시작점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에미에게 이 생각을 이야기했더니 선생님의 연구가 세상을 조금씩 바꾸고 있는 거예요 라고 대답해 주었죠. 일본 내 논란이 커지면서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일본 정부가 교육부를 압박하여 영어 교육 강화를 강조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는 한글 표기법에 대한 관심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려는 의도로 보였습니다. 교육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한글 대신 영어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저는 이러한 상황에 깊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정치적 이유로 학문적 연구가 왜곡되는 현실이 안타까웠죠. 그러던 중 한국의 저명한 언어학자 박민수 교수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어요. 타카하시 교수님의 연구에 큰 관심이 있습니다. 협력할 방법을 논의해 봅시다. 이 제안은 암흑 속의 한 줄기 빛 같았습니다. 박 교수와의 첫 화상 회의는 밤늦게 이루어졌어요. 서로의 연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타카하시 교수님, 언어는 소통의 도구일 뿐 정치적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박 교수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우리는 한글 표기 연구에 대한 국제 협력을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이 알려지자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타났어요. 미국 대사관의 문화 담당관 조너선 밀러가 일본 교육부에 공식 문의를 보냈습니다. 일본이 영어 교육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것이죠.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한글 표기 연구가 어떻게 영어 교육과 연관되는 걸까요? 곧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일본 교육계에서 한글 표기법이 확산되면 제2외국어로서 영어의 위상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였어요.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영어 교육의 중요성을 유지하길 원했고 한글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한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학문적 연구가 이렇게 국제적인 외교 문제로 비화될 줄은 몰랐어요. 교육부에서 긴급 회의 소집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어요. 교육부 관계자들과 외교부 인사들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타카하시 교수, 한글 표기 연구가 예상치 못한 외교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교육부 차관의 목소리는 단호했죠. 저는 침착하게 반박했습니다. 학문적 연구가 어떻게 외교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단지 언어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미국과의 관계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당신의 연구가 그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면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연구실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학문의 자유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희생되는 현실이 참담했죠. 에미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어떻게 됐나요, 선생님?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연구는 계속될 겁니다. 그날 밤 박민수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현재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박 교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죠. 타카하시 교수님, 언어는 국경을 초월하는 인류의 자산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휘둘리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학문적 가치를 지켜나갑시다. 그의 말에 큰 용기를 얻었어요. 다음 날 뜻밖의 인물이 제 연구실을 찾아왔습니다. 미국 대사관의 조너선 밀러였어요.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교수님의 연구에 대해 직접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연구의 목적과 가치를 설명했어요. 우리는 언어 장벽을 낮추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일본어를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이것은 영어 교육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밀러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흥미로운 관점이군요. 하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동아시아에서 영어의 중요성이 약화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솔직한 그의 말에 저도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언어 학습은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한 언어를 잘 배우는 방법을 알게 되면 다른 언어도 더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영어 교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대화는 예상보다 건설적으로 진행됐습니다. 밀러는 떠나기 전 이렇게 말했어요. 교수님의 열정이 인상적입니다. 대사관에 돌아가 이 대화를 공유하겠습니다. 확실한 지지는 아니었지만 최소한 대화의 통로가 열린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외부의 압력은 계속됐어요. 미국과 일본의 외교적 관계 속에서 한글 도입 논란은 단순한 학문적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사안으로 확대됐습니다. 연구 자금이 갑자기 삭감됐고 학회 발표 기회도 줄어들었어요. 저는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연구를 계속할 것인지 외교적 압박에 굴복할 것인지. 밤늦게까지 연구실에 남아 고민하던 중 에미와 다른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그들의 결연한 표정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학문적 진실을 위해 계속 나아가기로 말이죠. 고맙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여정을 계속해 나가자. 제 목소리에는 새로운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SNS에서 예상치 못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우리의 언어를 결정할 권리는 우리에게 있다라는 슬로건을 내건 젊은 층이 한글 표기법 지지운동을 벌이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소규모 온라인 모임이었지만 점차 대학가를 중심으로 오프라인 모임으로 확장됐습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한글 표기를 활용한 일본어 학습 자료를 제작하고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이 움직임을 지켜보며 놀라움과 감동을 느꼈습니다. 학생들이 자신들의 언어 학습 방식을 스스로 선택하고자 하는 열망, 그리고 그것을 위해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는 강요받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고 싶다는 그들의 주장은 단순한 한글 표기의 문제를 넘어 교육의 자율성과 학습자, 주도성에 관한 더 큰 담론으로 확장됐습니다. 그러던 중
자유로운 사고의 기자 시마다 나오코가 저를 찾아왔어요. 타카하시 교수님의 연구와 그로 인한 사회적 변화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주저했습니다.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죠. 하지만 나오코의 진정성 있는 접근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좋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전해주세요. 다큐멘터리 촬영은 몇 주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연구실에서의 일상, 노인 대상 한글 수업, 학생들의 자발적 모임, 그리고 저와 제자들의 솔직한 인터뷰까지. 나오코는 모든 측면을 균형 있게 담아내려 노력했어요. 완성된 다큐멘터리는 독립영화제에서 첫 상영되었고 예상을 뛰어넘는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전국에 공개되면서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어요. TV 뉴스와 신문에서는 한글 표기법을 두고 찬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한 TV 프로그램에서는 저와 노자와 교수가 직접 맞대면하여 토론을 벌였어요. 긴장된 순간이었지만 저는 최대한 학문적 근거를 바탕으로 차분하게 제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한글 표기는 일본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일본어를 배울 수 있도록 돕는 도구일 뿐이죠. 하지만 일부 정치인들의 반발도 거세졌습니다. 보수 성향의 국회의원들이 한글 표기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법안을 추진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일본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항하여 젊은 층과 일부 개혁적인 학자들이 강력하게 반대 목소리를 높였어요.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쏟아졌죠. 에미를 비롯한 제자들은 법안 반대 서명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캠퍼스에서, 거리에서, 그리고 온라인에서 서명을 모으는 그들의 모습은 감동적이었어요. 선생님, 우리가 5만 명의 서명을 모았습니다. 에미가 흥분된 목소리로 알려주었을 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학문의 자유를 지지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한편 전국의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한글 스터디 그룹이 자발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SNS를 통해 한글 표기를 활용한 일본어 학습 자료를 공유하고 오프라인 모임에서 함께 공부했어요. 이러한 움직임은 교육당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계속 확산됐습니다. 학생들의 자발적인 학습 열정을 막을 수는 없었죠. 보수파와 개혁파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정부의 결정이 임박했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직접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발표 전날 밤, 저는 연구실에서 밤을 새우며 앞으로의 전략을 고민했습니다.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저와 제자들은 계속해서 학문적 진실을 추구할 것이라는 결심이 확고했어요. 국제언어학학회가 뜻밖에도 도쿄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언어학자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저와 한국의 박민수 교수는 공동 발표를 진행했어요. 언어학습의 새로운 패러다임 한글 표기법을 활용한 일본어 학습 효율성 연구라는 제목의 발표였습니다. 강당은 학자들로 가득 찼고 언론의 관심도 집중됐어요. 발표가 시작되자 숨막히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연구 데이터를 차분히 설명했어요. 우리의 3년간의 연구 결과 한글 병기를 활용한 학습자들의 일본어 습득 속도가 평균 37% 빨라졌습니다. 특히 한자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초보자들에게서 그 효과가 두드러졌죠. 박 교수는 이어서 국제적 관점에서의 언어 교육 혁신 사례들을 공유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 예상대로 날카로운 질문들이 쏟아졌어요. 일본어의 문화적 정체성은 어떻게 보존될 수 있는가? 이것이 정치적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은 없는가? 저와 박 교수는 차분하게 모든 질문에 답변했습니다. 학문적 엄정함과 열정이 담긴 우리의 대답에 청중들의 표정이 점차 변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발표가 끝난 후 여러 나라의 언어학자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프랑스, 독일, 그리고 심지어
미국의 학자들까지도 협력 연구를 제안했어요. 한글 표기 연구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박 교수와 함께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며 이야기를 나눴죠. 타카하시 교수님, 우리의 연구가 드디어 인정받기 시작하는 것 같네요. 박 교수의 눈빛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일본 정부의 결정이 발표됐어요. 예상과 달리 정부는 한글 표기를 완전히 금지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신 선택적 활용을 허용하기로 했어요. 학교와 교육기관에서는 전통적인 한자 교육을 기본으로 하되 보조 수단으로서 한글 표기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이는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지만 학문의 자유가 존중받는 중요한 성과였습니다. 언론은 다양한 관점에서 이 결정을 보도했어요. 보수 언론은 전통 교육의 원칙이 유지됐다고 강조한 반면 진보 언론은 교육 혁신의 길이 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저는 기자들의 질문에 간단히 답했어요. 이것은 승패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일본어를 쉽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정 이후 일부 젊은 층과 노년층은 적극적으로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도쿄와 오사카를 중심으로 한글 학습 커뮤니티가 형성됐고 온라인에서는 한글 표기를 활용한 일본어 학습 콘텐츠가 인기를 끌었어요. 새로운 언어 교육 방식이 자리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노우에 씨를 비롯한 노인들의 학습 열정은 여전히 뜨거웠죠. 타카하시 선생님, 덕분에 노년의 새로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보수 정치인들과 반대 세력의 압력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장기적으로 일본어의 순수성이 위협받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어요. 정치적, 사회적 압박은 계속됐고 때로는 연구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연구를 멈추지 않았어요. 에미와 다른 제자들의 헌신적인 지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에미가 흥분된 얼굴로 연구실에 뛰어들어왔어요. 선생님, 믿을 수 없는 소식이 있어요. 에미가 보여준 것은 미국의 유명 언어 학습 애플리케이션에서 일본어 코스에 한글 표기 옵션을 추가했다는 뉴스였습니다. 우리의 연구가 국제적으로 실제 응용되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 순간 모든 어려움이 보상받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연구실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리는 봄날, 저는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글이 일본어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일본어를 쉽게 배우도록 돕는 도구일 뿐이라는 제 신념은 변함없었어요. 언어는 장벽이 아닌 다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 모든 경험을 통해 더욱 깊이 깨달았습니다. 앞으로의 여정이 쉽지 않을 것임을 알지만 학문적 진실과 교육적 가치를 위해 계속 나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에미가 차를 들고 들어왔어요. 선생님, 다음은 어떤 연구를 하실 건가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이제 시작일 뿐이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언어 학습의 즐거움을 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해 나갈 거야. 창밖으로 떨어지는 벚꽃잎처럼 우리의 아이디어도 조금씩 세상에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사연자분께 전해드릴 말씀이 있으시면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미국의 명문 고등학교의 기숙사에서 미국 학생이 10분 뒤 시작될 한국 유학생의 발표 대본을 갈기갈기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한국 학생은 미국인 학생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니 보란듯이 대본을 보지 않고도 한국 경제 역사 100년이라는 주제로 아주 유창하게 발표를 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인 학생이 비겁한 방식으로 한국인 학생을 방해했는데도 한국인 학생에게 연설 대회에서 완전히 밀려버렸다고 하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명문 사립학교에 다니는 17살 올리비아예요. 솔직히 제 자신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저는 명문 사립학교의 압박 속에 갇혀 있죠. 경쟁이 치열하고 기대치는 하늘 높은 줄 모르네요.
모두가 최고의 대학 입학을 위해 경쟁하고 있고 전 예외가 아니에요. 사립학교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복도는 모두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성적 우수한 학생들의 잡담으로 가득했죠. 뛰어나려는 압박감은 숨막혀왔고 전 종종 정말 이게 다 가치 있는 건지 의심스러웠어요. 교과서에 파묻혀 밤새고 끝없는 과외 활동들. 그리고 따라잡지 못할까 하는 끊임없는 두려움, 그야말로 누구라도 미쳐버릴 만한 건데 말이에요. 게다가 사회생활도 빼놓을 수 없죠. 모두가 지위와 명성에 집착하는 학교에서는 진정한 친구가 누군지 알기 힘들어요. 전 몇몇 친구들과 어울렸지만 그래도 그들이 제 인격보다는 제가 그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에 더 관심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죠. 그런데 사실 제 머릿속엔 다른 문제가 있어요. 바로 아시아인들에 대한 제 편견이에요. 다 제 고모가 중국인 남자와 결혼하면서 시작됐어요. 그 남자는 절 중국의 유명한 대학에 다니는 제 사촌 링링이랑 비교하는 뻔뻔함을 보였죠. 그걸로 모자라 링링은 우리 집에 놀러 왔을 때 늘 몰래 숨어 다니면서 제 물건을 훔쳐갔어요. 그 일 이후 아시아인들에 대한 편견이 생겼어요. 모든 아시아인들은 무례하고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게 됐죠. 그런데 한국에서 온 전학생 지희가 제 룸메이트가 되면서 제 세계는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걔는 밝고 명랑했지만 난 속아 넘어가지 않았죠. 결국엔 걔도 본색을 드러낼 거라고 생각했어요. 천사같이 웃는 모습 뒤에 교활한 모습이 숨겨져 있을 것만 같았죠. 지희가 등장했을 때 전 이미 신경이 곤두서 있었어요. 한국에서 온 전학생에 대한 소문은 들었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았죠. 저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하지만 걔가 활짝 웃으며 우리 기숙사 방으로 들어올 때 털이 곤두설 만큼 긴장됐어요. 안녕, 난 지희야. 걔가 손을 내밀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앞으로 룸메가 될 모양이네. 전 걔 손을 의심스럽게 쳐다봤다가 아주 짧게 악수를 했죠. 올리비아야. 전 중얼거리고는 짐 정리로 되돌아갔어요. 하지만 지희는 좌절하지 않는 애였죠. 앞으로 며칠 동안 걔는 제게 말을 걸기 위해 노력했어요. 수업이랑 취미도 물어봤죠. 전 최소한의 대답만 했어요. 제 말은 퉁명스럽고 냉담했죠. 그냥 저한테서 떨어지길 바랬어요. 사건은 아이패드로 결국 정점을 찍었어요. 전 몇 주 동안 연구자료를 찾고 논거를 만들며 열심히 공부했어요. 학교에서 열리는 현대사 토론회는 우리 학교의 전통적인 행사였고 대입을 위해서 수상을 해야만 했어요. 전 반드시 1등 하리라 결심했어요. 저는 우리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우등생 중 한 명이고 모두가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그런데 토론회를 위한 자료가 모두 들어있는 제 아이패드가 사라졌어요. 전 화가 치밀었죠. 당연히 룸메이트가 훔쳐갔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역시 동양인은 동양인이라고 중얼댔죠. 그때 지희가 방으로 들어왔어요. 전 우리 방을 뒤집어 엎으며 지희에게 이러쿵저러쿵 비난을 퍼부었어요. 걔는 저를 진정시키려 했었고 자신은 아무 일도 없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전 거부했죠. 제 생각엔 그냥 교활한 아시아인으로 절 방해하려던 거예요. 네가 가져갔다는 거 알아? 전 걔 얼굴 바로 앞에서 소리쳤어요. 넌 그냥 우리 사촌 같은 애야. 늘 내 물건 훔치고 저를 바보로 만들려 하고. 지희의 눈이 충격으로 크게 뜨였고 잠시 죄책감이 몰려왔어요. 하지만 전 그 감정을 억눌렀죠. 화가 너무 나서 신경 쓰지 않았어요. 난 내 아이패드 안 훔쳤어. 올리비아. 걔가 살며시 말했어요. 제 폭발에도 지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난 절대 그러지 않아. 하지만 전 듣지 않았어요. 전 너무 멀리 가버렸죠. 제 편견과 피해망상에 사로잡혀서요. 분노에 휩싸여 저는 지희의 책상에 있던 토론 대본을 낚아채 갈기갈기 찢었어요. 조각들이 바닥에 흩날리는 걸 만족스럽게 바라봤죠. 이제 토론 잘해봐. 전 악담을 뱉고는 방을 뛰쳐나왔어요. 근현대사 토론의 날이 다가왔고 저는 너무 긴장돼서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전날 밤에는 잃어버린 아이패드와 희수와의 언쟁 때문에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죠. 아침에 준비를 하면서도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마음이 쿵쿵거리며 강당으로 향했어요. 강당 안은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고 전교생들이 토론을 보기 위해 모여들고 있었죠. 저도 자리에 앉아서 정신없이 떨리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토론에 집중하려 애썼어요. 그리고 마침내 지희가 무대에 올랐어요. 원고가 없어졌는데도 지희는 완벽한 연설을 하고 있었죠. 모든 요점과 통계 자료를 외워서 자신감 있고 우아하게 발표하는 모습에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하지만 정말 제 주의를 끈 건 연설의 내용이었어요. 지희는 1000연자원이 부족한 나라인 대한민국이 어떻게 국민들을 최대 자산으로 활용하여 혁신과 성장을 이룰 수 있었는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대한민국은 교육에 막대한 투자를 해서 고도로 숙련되고 의욕적인 노동력을 키워냈고 이를 통해 경제 성공을 이끌어냈다고 말했죠. 대한민국의 변화는 인적 자원을 토대로 이뤄졌어요. 국민들에게 지식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천연자원의 부족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기술과 혁신 분야에서 세계 선두주자가 될 수 있었죠. 라고 지희는 말했어요. 하지만 정말 인상 깊었던 건 지희가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다른 선진국들의 역사와 대조한 점이었어요. 많은 서구 국가들과 달리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나 그들의 자원을 착취하지 않고 성공을 이뤄냈어요. 국민들의 노력과 독창성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성장한 거죠. 라고 말이에요. 지희는 계속해서 선진국의 침략적인 역사를 되짚어보면서 미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들이 어떻게 다른 나라로 부를 쌓아 올렸는지 설명했어요. 너무 오랫동안 진보의 서사는 정복과 착취에 관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대한민국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또 다른 길이 있다는 걸 보여줘요. 동반자 관계 상호 존중. 모든 국가가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믿음에 기반한 길 말이에요. 듣고 있자니 감탄과 좌절감 사이에서 갈등이 일었어요. 지희의 연설은 정말 훌륭했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제가 몇 주 동안 준비해온 발표는 사실상 그늘에 가려졌다는 걸 의미하기도 했어요. 그 사실을 깨닫자 눈가에 눈물이 맺혔죠. 그리고 완벽했던 그의 연설이 자꾸만 생각나 짜증이 났어요. 저렇게 잘하는데 왜 제 아이패드를 훔친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죠. 토론이 끝나고 저는 쏜살같이 기숙사 방으로 뛰어갔어요. 혼자만의 시간이 절실히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방에 들어서자 깜짝 놀랄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 사라졌던 제 아이패드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쪽지가 있었죠.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집어들고 읽어봤어요. 쪽지에서 익명의 누군가가 토론회에서 1등을 하려고 제 아이패드가 필요해서 훔쳤다고 실토했어요. 너무나 미안하다며 용서를 빌고 있었죠. 확실한 건 지희는 범인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어요. 지희는 아침부터 토론회 준비 때문에 계속 교실에 있었거든요.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이 핑핑 돌았죠. 결국 범인은 지희가 아니었던 거예요. 지희는 처음부터 계속 사실대로 말하고 있었는데 제가 믿지 않았던 거죠. 부끄러움이 밀려왔어요. 지희를 대하는 제 태도, 상처 주는 말들을 되새기자 얼마나 끔찍했는지 깨달았죠.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리고 지희에게 쪽지를 보여주며 오해를 한 것 같다고 정중하게 사과를 했죠. 다음 날 저는 숙소에서 지희에게 다가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지희야, 널 대하는 내 태도가 너무 잘못됐어. 내 무지와 두려움이 판단력을 흐리게 한 거야. 절대 용서 못할 짓이었어. 정말 미안해. 조심스레 말했어요. 모르는 누군가가 사과의 쪽지를 두고 갔다고 말하자 지희는 어제 강당에서 강연을 하면서 저희 뒤등수인 남학생 조씨가 토론회가 시작되고 꽤 오래 지나서야 강당에 들어왔는데 땀을 뻘뻘 흘리고 있어 이상했다고 말해줬어요. 이상했죠. 토론회도 수업 시간의 일환이었고
조 씨는 대학에 목숨을 거는 친구라 아파도 수업 시간에 늦지 않았거든요. 그런 조 씨의 모습을 봤다고 지희는 말해줬어요. 그리고 정말 지희가 본 모습 그대로 그 시간에 어디에 있었냐고 조 씨에게 추궁을 하니 조 씨는 미안하다며 자신이 범인이었다고 실토를 했죠. 범인을 잡을 수 있었던 건 정말 지희가 조 씨의 모습을 알려주었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지희에게 너무 고마웠죠. 범인을 잡지 못했다면 또다시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보장이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던 동양인에 대한 편견과 상처를 이야기해줬죠. 지희는 한참 동안 저를 쳐다봤어요. 표정을 읽을 수가 없었죠. 그러더니 이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당연히 용서의 올리비아, 편견이 극복하기 힘든 거라는 걸 알아. 그걸 극복하려 노력하는 내가 자랑스러워.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지희를 꼭 끌어안으며 감사함과 안도감에 압도당했지요. 그 순간 저는 진정한 친구를 얻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저와 지희는 떨어질 줄 몰랐어요. 대한민국과 지희의 가족 꿈에 대해 몇 시간이고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지희는 저에게 한국어 표현을 가르쳐주고 맛있는 한국 음식도 소개해줬어요. 저 역시 지희에게 우리 문화와 경험을 나누며 서로를 알아갔죠. 학년이 끝나갈 무렵. 저는 지희와의 우정을 통해 변화되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더 이상 편협하고 편견에 사로잡힌 소녀가 아니었죠. 새로운 생각과 관점의 마음을 열고 제 주변 세계의 풍요로움과 다양성을 포용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근현대사 수업에 기말 레포트를 쓰기 시작했을 때 정확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어요. 대한민국의 놀라운 경제적 사회적 변화에 대해, 그리고 우리가 그들의 사례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에 대해 썼죠. 노력과 혁신 교육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 역경에 맞서는 회복 탄력성과 의지의 힘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개방적인 마음가짐의 중요성과 편견의 위험성에 대해 썼어요. 제 편견이 어떻게 제게 소중한 사람과의 우정을 잃을 뻔했는지, 그리고 세상을 새롭고 아름답게 바라보는 법을 어떻게 배웠는지 말이에요. 레포트의 마지막 문장을 입력하자 뿌듯함과 성취감이 밀려왔어요. 짧은 시간 동안 저는 정말 많이 성장했고 그건 모두 지희 덕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지희는 스스로에 대해, 대한민국에 대해, 세상에 대한 진실을 보여줬고 저는 그 우정과 깨우침에 영원히 감사할 거예요. 레포트를 프린트해서 교실로 향했어요. 높이 든 고개로 걸었죠. 앞으로 어떤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열린 마음과 자세로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지희 같은 친구가 곁에 있다면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걸 깨달았죠. 레포트를 본 선생님은 제게 너무 잘 썼다고 하셨고 저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어요. 이 모든 게 지희 덕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그동안 엄청난 여정을 가져왔던 것 같아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전 편견에 가득 차 있고 세상의 아름다움과 다양성을 보지 못하는 편협한 소녀였어요. 하지만 지희 덕분에 전 마음을 열고 새로운 생각과 관점을 받아들이며 세상을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죠. 어느 날 기숙사방에 앉아 있는데 지희가 진지한 얼굴로 저에게 말했어요. 올리비아, 얘기 좀 하고 싶은 게 있어. 저는 긴장감에 떨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죠. 지희는 부드럽게 말을 이었어요. 내가 근대사 과제에서 쓴 내용을 많이 생각해봤어. 한국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노력, 혁신, 그리고 인간의 잠재력에 대한 교훈을 줄 수 있다고 한 거 말이야. 그 말에 뿌듯함을 느꼈어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 한국의 성공은 사람들이 힘을 모아 공동의 목표를 향해 노력할 때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 보여주는 거잖아. 지희는 감정에 북받쳐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그래서 너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 이번 여름에 한국에 나랑 같이 가줄래? 내 나라를 보여주고 가족과 친구들을 소개해주면서 한국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직접 보여주고 싶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한국에 가서 제 상상력을 사로잡은 나라를 직접 보는 것은 짜릿하면서도 두려웠죠.
하지만 진지하고 간절한 지희의 얼굴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가고 싶어. 이번 여름에 그것보다 더 하고 싶은 건 없을 것 같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지희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고 저를 꼭 껴안았어요. 고마워 올리비아, 이게 나에게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넌 모를 거야. 그래서 몇 주 후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가운데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죠. 지희는 수도의 붐비는 거리부터 한적한 시골의 아름다움까지 한국의 최고를 다 보여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처음 간 곳은 전쟁기념관이었는데 한국의 아픈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엄숙한 곳이었어요. 전시관을 둘러보면서 지희는 전쟁을 겪은 할아버지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많은 아픔을 겪으면서도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았던 한국인들의 강인함에 감동했죠. 하지만 저에게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긴 건 한국의 비무장지대였어요. 남북한 경계에 서서 철조망과 감시탑을 바라보니 등골이 오싹해졌죠. 지희는 한반도가 분단되면서 가족들이 갈라지고 민족 정신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통일에 대한 희망과 두 나라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죠. 여행 내내 한국인들의 따뜻함과 환대에 감동했어요. 맛있는 길거리 음식을 파는 아줌마부터 지하철길 안내를 도와준 젊은이들까지 어디를 가나 미소와 친절로 맞아줬죠. 혜수가 한국 문화에서 인간적 유대와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 말한 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정말 숨이 멎을 것 같았던 건 마지막 방문지였어요. 지희는 전통 한옥마을을 예약해서 아름답게 복원된 한옥에서 묵으며 수백 년 동안 살아온 삶을 경험하게 해줬거든요. 마을에 도착하니 마치 시간을 거슬러 간 것 같았어요. 좁고 구불구불한 길에는 기와집들이 늘어서 있었고 각각의 예술 작품 같았죠. 공기는 나무 연기 냄새와 새소리로 가득했고 사람들은 평화롭고 만족스러운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지희와 함께 한옥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며 별이 떠오르는 걸 지켜봤어요. 깊은 감사함이 밀려왔죠. 역사와 문화를 배우러 한국에 왔지만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었어요. 우정, 이해,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발견했죠. 고마워 지희야, 떨리는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어요. 나에게 내 나라를 보여주고 다양성의 아름다움과 인간적 유대의 힘을 알게 해줘서 고마워. 지희는 눈물이 고인 채 미소 지었어요. 마음을 열어줘서 고마워, 배우고 성장하고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어서 고마워. 한동안 조용히 앉아서 어둠 속에서 귀뚜라미 소리를 들었죠. 그러다 지희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사실 한국의 이야기는 그것에 관한 것 같아. 과거에서 배우고 미래를 받아들이며 적응하고 진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지.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성공은 다른 이들의 성공에 달려 있다는 걸 인식하는 거야. 목이 메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야. 그리고 그건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교훈인 것 같아. 어디서 왔든 무엇을 믿든 말이야. 지희는 손을 내밀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내가 여기 있어서 너무 기뻐 올리비아. 우리가 함께 이 여정을 떠나고 있어서 정말 행복해. 한옥 지붕 위로 달이 떠오르는 걸 바라보며 손을 잡고 앉아있자니 정말 특별한 걸 찾았다는 걸 알았어요. 친구, 세상에 대한 새로운 이해, 그리고 전에는 알지 못했던 삶의 목적을 발견한 거죠. 그 후 몇 주 동안 저희는 저희 자신도 놀랄 정도로 열정적이고 열심히 한국을 경험했어요. 서울의 붐비는 거리를 탐험하면서 놀라운 건축물과 도시의 활기찬 에너지에 감탄했고요. 고대 사찰과 궁궐들을 방문하면서 한국의 풍부한 역사와 문화를 온몸으로 느꼈죠. 그리고 매운 김치부터 구수한 비빔밥까지. 제가 맛본 것 중 가장 맛있는 요리들을 먹으며 한국 음식 탐방도 했답니다. 하지만 한국경제박물관을 방문하면서 한국의 성장과 발전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들을 진짜로 깨닫게 되었어요. 전시관을 둘러보면서 저는 한국이 전쟁으로 폐허가 된 가난한 나라에서 어떻게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변모했는지 배웠죠. 한국인들의 놀라운 회복,
탄력성과 의지를 직접 보면서 근면과 혁신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한국에서 일어난 급속한 경제 성장기인 한강의 기적에 관한 이야기가 인상 깊었어요. 이 시기에 한국은 제조업 발전에 주력했는데 특히 전자제품과 자동차 분야에 집중했죠. 삼성, LG, 현대 같은 기업들이 전 세계에서 유명해졌고 한국은 혁신과 기술의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했어요. 하지만 정말 감명 깊었던 건 한국이 다른 나라를 착취하거나 자신의 가치를 타협하지 않으면서 이런 성장을 이뤄냈다는 거예요. 식민 지배와 제국주의로 부와 권력을 쌓은 많은 서양 국가들과 달리 한국은 자국의 자원과 재능을 개발하는 데 집중했고 교육과 혁신에 투자해서 국민들을 위한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냈죠. 한국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의 투쟁과 승리, 희망과 꿈에 귀 기울이면서 전에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유대감과 공감을 느꼈어요. 세상을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기 시작했고 문화와 공동체 사이에 다리를 놓는 데 있어 감정이입과 이해의 중요성을 깨달았죠.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지희는 내내 제 곁에 있었어요. 저를 인도하고 지지해주면서 모든 단계마다 함께 해줬죠. 지희는 자신의 이야기와 경험을 공유하면서 제가 지희의 눈으로 한국을 보고 한국과 한국인들의 아름다움과 복잡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여행이 끝나갈 무렵 런던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면서 슬픔이 밀려왔어요. 전 한국과 사랑에 빠졌고 한국의 놀라운 문화와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들을 좋아하게 됐거든요. 런던행 비행기에 오르면서 흥분과 기대감이 밀려왔어요. 과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앞으로도 배울 교훈과 경험해야 할 일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 비행기가 하늘로 날아오르자 감사함과 경이로움에 사로잡혀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어요. 제 삶의 목적과 소명 그리고 존재 이유를 찾은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한국에서 배운 교훈과 사랑을 가슴에 품고 앞으로 나아가며 제 앞길을 밝힐 수 있으리라는 걸 알았답니다. 앞으로의 여정이 쉽지만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도전과 장애물 의심과 두려움의 순간들이 있겠죠. 하지만 지희가 곁에 있고 한국에서 배운 교훈이 있다면 앞으로 다가올 어떤 일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밤이 깊어지고 별이 더욱 밝게 빛나는 가운데 저는 조용히 다짐했어요. 항상 열린 마음과 마음을 갖고 다양성의 아름다움과 인간적 유대의 힘을 찾겠다고. 최선의 모습이 되어 모두를 위한 더 나은 밝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이에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킬 약속이었죠. 지희와 함께한 놀라운 여정 그리고 제 마음과 영혼을 사로잡은 나라에서 배운 교훈에서 영감을 받은 약속이라는 걸 알았어요. 저는 그렇게 다시 런던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엄청난 소식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학년이 끝나가면서 전 아직도 믿기지가 않았어요. 제 손에 들린 합격 통지서는 제가 꿈에서조차 상상하기 힘들었던 일을 알려주고 있었죠. 바로 제가 스탠포드 대학교에 합격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했던 수많은 시간들이 가장 놀라운 결실을 맺은 거였죠. 하지만 저는 합격 통지서를 바라보면서도 한편으로는 슬픔이 밀려오는 걸 느꼈어요. 지금까지 제가 알고 지내왔던 모든 것들과 작별하고 낯선 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건 두려운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희 생각이 났어요. 지난 1년 동안 저희 우정은 너무나 깊어졌는데 이제 헤어진다는 게 견디기 힘들 정도로 슬펐죠. 하지만 지희와 함께하며 한국에서 배운 교훈을 가지고 이제는 건강하게 경쟁을 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으니 실천할 차례라고 느꼈어요. 지희와 다른 학교를 가게 되어 우린 작별하지만 지희가 가르쳐준 것들을 잊지 않고 행동하겠다고 다짐을 하게 되었죠. 그러면 더욱 재미있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은 이상한 것만 먹어대니까 그런 거야. 오래 못 사는 거라고 미국의 한 어느 곳에서
한국의 어떤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고등학생들이 왕따를 시키고 있는데요. 그중 조금 왜소해 보이는 한국 여학생은 자기를 놀리고 있는 고등학생들을 째려보면서 소리 지릅니다. 너네는 비만 덩어리들이라고. 안녕하세요. 저는 조지아에서 뉴욕으로 대학 진학을 한 레이첼이라고 합니다. 저는 조지아주에서 살고 있는데요. 공부를 좀 잘했어요. 그런데 언제나 조지아주를 벗어나고 싶은 열망이 있었어요. 어느 나라나 그렇겠지만 보수적인 동네와 진보적인 동네가 있거든요. 보수적인 동네와 진보적인 동네가 무슨 말이냐면요. 정치적 성향을 말하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보수적인 주가 있는데요. 일단 1등은 유타주예요. 유타주는 거의 단일 민족이 산다고 보셔도 될 정도거든요. 유타주의 흑인 거주 비율은 미국에서는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의 도시가 보수적인 가치관과 정치적 성향으로 유명한 지역에서 많이 발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수적인 성향으로 유명한 도시와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타주는 몰몬의 영향력이 강하고 전통적인 가족 가치관을 고수하는 미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도시 중 하나로 꼽혀요. 콜로라도 스프링스는 군사적, 종교적 가치에 중점을 둔 보수적인 인구가 상당히 많은 도시입니다. 이곳에는 다양한 보수단체가 있습니다. 러벅은 보수적인 성향의 조지아주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조지아의 가치와 공화당의 강세로 유명합니다. 저는 조지아의 러벅이요. 일단 저희 동네 분들은 타지 사람들이 조지아로 들어오는 자체를 너무 싫어해요. 멕시코 사람들한테 되었다고 하면서요. 이 보수적인 성향이 저랑 너무 안 맞아서 저는 무조건 대학을 서북부 쪽으로 가겠다고 다짐했어요. 일단 뉴욕 근처는 대학이 많기도 하고요. 대학생이 많은 곳들은 좀 더 진보적인 성향을 띠기도 하거든요. 세금 문제나 이런 것들을 고사한다고 해도 저는 인종만으로도 이렇게 보수적인 성향을 띠는 게 짜증이 나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인들은 정말 좋았거든요. 제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 저희 학교에 한국인이 한 명 전학을 왔어요. 아버지가 조지아주에서 프로그래밍을 하신다고 하셨죠. 걔는 대학도 미국에서 진학할 거라고 했어요. 사실 조지아주가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주는 아니지만 저는 학기 중간에 전학 와서 꿈이 크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가장 힘들었던 건 어른들의 차별이 아이들의 차별로도 이어진다는 거였어요. 저는 처음에는 전학 온 친구한테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요. 걔 별명이 스팸으로 유명해진 거예요. 저는 그 별명을 들었을 때 너무 의아했어요. 그 여자애는 스팸이라고 불리기에는 너무 마르고 작았거든요. 그런데 별명이 스팸인 이유가 뭐였는지 아세요? 도시락으로 스팸을 싸왔다는 이유였어요. 스팸 보고 역겹다 했어요. 물론 미국에서는 스팸을 잘 안 먹기는 해요. 하지만 음식이라는 건 내가 안 먹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도 먹지 말라고 강요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도시락을 가지고 놀리는 건 너무 찌질하지 않나요? 그런 무해한 도시락이 그런 조롱거리가 될 수 있는지 의아해하며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녀를 더 잘 알게 되면서 그녀가 스팸을 정말 싫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팸을 가져온 것은 그녀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가족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죠.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저는 갈등을 느꼈습니다. 왜 도시락 내용물처럼 사소한 일로 아이들이 그녀를 놀리는 걸까요? 불쾌하고 불공평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애가 작은 책으로 절대 밀리지 않았어요. 그러자 걔는 유창한 영어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야, 내가 스팸이면 너는 문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여자애를 괴롭히던 애는 갑자기 당황해서 내가 왜 문어냐고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이건 영어로 들으셔야 하는데요. 그 여자애는 Your hair run away, you are born to piebold라고 하면서 남자애한테 외쳤어요. 네 머리가 벗겨지고 있고 태생이 대머리로 태어났다는 거죠. 뒤에서 다른 애들이 그 문어를 비웃기 시작했어요. 그 뒤로 그 남자의 별명은 문어가 되었죠. 솔직히 말하면 대머리가 그 정도로 심하지는 않았는데요.
문어라고 생각하고 보니까 문어처럼 보이기는 했어요. 다음에도 또 도시락으로 사건이 터졌어요. 한국 수프를 보고 개발도상국 보급품 같다며 자긴 죽어도 안 먹는다고 한 거예요. 아니 얼마나 괴롭힐 게 없으면 자꾸 도시락 가지고 찌질하게 구나 싶어요. 급식실 사건은 계속되었고 저는 고정관념과 편견에 끈질긴 생명력에 의문을 품게 하는 또 다른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식 국물이 담긴 도시락을 둘러싸고 벌어진 일이었는데 그때의 반응에 좌절감과 함께 변화를 만들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 식당에 들어섰을 때 브라이언라고 부르는 한 학생이 친구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브라이언은 음식 가지고 자꾸 차별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모든 것을 경멸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도시락에 들어있는 한국식 국물을 보고는 큰 소리로 죽어도 안 먹어 개발도상국 음식 같아 라고 외쳤습니다. 그게 뭐였는지 아세요? 오뚜기 수프요. 오뚜기에서 나오는 라면은 잘 먹는 놈들이 왜 스프 가지고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은 제 배에 주먹을 날리는 것 같았습니다. 브라이언의 발언은 무신경할 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에 대한 해로운 고정관념을 고착화하는 거였으니까요. 더더욱 조지아를 떠야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넣어주었죠. 특히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는데 열려 있어야 할 학생들 사이에서 그런 무지와 폐쇄적인 태도가 드러나는 것을 보고 실망스러웠습니다. 아무도 도전하지 않는다면 브라이언이 계속해서 도시락을 가지고 장난을 칠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의 선택을 조롱하고 학교 공동체를 더 분열시킬까요? 저는 브라이언과 같은 사람에 맞서서라도 이러한 고정관념에 도전하는 것은 저와 같은 개인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소희였는데요. 저는 소희와 의외의 곳에서 친해졌어요. 과학탐구 동아리요. 솔직히 저희 학교에서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가 없어서 저는 늘 좀 외로웠거든요. 저희는 과학탐구 동아리에서 같은 과학 주제를 탐구하면서 친해졌어요. 와 근데 걔가 진짜 똑똑했어요. 특히 반도체 관련해서는 이미 대학 과정을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녀의 이름은 소희였고 우리의 우정은 가장 예상치 못한 곳 즉 과학 동아리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저는 학업에 대한 열정을 공유하는 친구가 많지 않아서 학교에서 항상 외로움을 느꼈어요. 하지만 과학 동아리에 가입한 것이 소희와 특별한 우정을 쌓는 계기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스포츠나 사교 활동에 더 관심이 많았던 작은 마을 학교에서 소희와 저는 과학 주제, 탐구에 대한 열정에서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우주의 신비와 자연계의 경이로움에 대한 공통된 호기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일상적인 토론에서 다양한 과학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탐구로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특히 지인은 뛰어난 지성을 지녔습니다. 특히 반도체 분야에 대한 그녀의 지식은 경외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몰래 대학 수준의 과정을 수강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죠. 복잡한 개념을 이해하는 능력과 복잡한 과학적 세부 사항을 탐구하는 그녀의 열정은 저에게 놀라움과 영감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과학 동아리에서 보낸 시간은 우리에게 안식처가 되어 주위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 없이 배움에 대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실험을 위해 협력하고 이론에 대해 토론하고 지식의 경계를 넓히기 위해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학문적 관심사를 공유하는 친구가 있다는 것에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우정은 과학의 영역을 넘어섰습니다. 소희와 저는 서로 비슷한 꿈과 열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둘 다 고등교육을 받고 선택한 전공 분야를 통해 세상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고 싶다는 열망을 품고 있었죠. 우리는 종종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을 중심으로 대화를 나누었고 그 순간 우리의 유대감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브라이언한테 괴롭힘 당하는 거 괜찮냐고 물어봤는데 소희는 엄청 단단한 친구였어요.
어차피 자기가 이기니까 상관없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지인은 인기가 좋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브라이언 주변 친구들은 소희를 좋아해서 괴롭히는 찌질한 애들도 있었어요. 여자애를 좋아해서 괴롭힌다는 게 진짜 언제적 얘기예요. 좋아하면 잘해줘야지 왜 관심 받겠다고 괴롭히고 있나 모르겠어요. 얘는 질리지도 않나 다음에는 과자였어요. 한국 과자 중에 해물 맛이 나는 과자들이 있나 봐요. 아니 김맛 과자도 있는 세상에 해물 맛이 나는 과자가 뭐가 그렇게 특이하다고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어요. 그 과자가 2개였는데요. 새우깡이요. 그리고 오징어 땅콩이었어요. 솔직히 저도 비려서 잘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그냥 안 먹으면 되지 자기한테 주지도 않는데. 굳이 지가 뺏어가서 먹더니 또 지를 놀리기 시작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왜 물고기 밥을 먹냐고요. 맛이 딱 물고기들이 좋아할 맛이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왜 그렇게 이상한 걸 먹는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간식도 이상해요. 누가 말린 새우랑 비린 땅콩을 먹고 싶어 하겠어. 그냥 남들처럼 평범한 감자칩을 먹으면 안 되나요? 이제 저는 그의 무지에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봐요. 몇 가지 맛이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런 다양성이 한식을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예요. 해산물의 풍미는 맥주나 소주와 환상적인 조화를 이룹니다. 그리고 원하신다면 일반 감자칩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아니요. 비린내를 맡으면 입맛이 없어져요. 한국 사람들이 마늘을 많이 쓰는 이유가 바로 비린내를 잡기 위해 마늘이 필요하거든요. 지인은 점점 더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 분명했지만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브라이언을 계속 교육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우리 음식 몇 가지를 먹어보면 새로운 맛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인내심을 가지고 말했죠. 예를 들어 닭갈비는 매콤한 닭볶음탕인데 한번 먹어보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리고 갈비나 불고기 같은 한국식 바비큐는 고기가 익으면서 양념이 캐러멜처럼 변하는 놀라운 양념이 있어 정말 맛있어요. 브라이언이 표정을 지었다. 아직도 이상하네요. 제가 소화할 수 있는 한국 음식은 비빔밥밖에 없는데 그것도 밥과 채소뿐이거든요. 맛있고 심심하죠. 하지만 브라이언은 또 웃기만 했다. 와, 내가 신경 건드렸어.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그냥 장난친 거잖아요. 그래도 한국 음식이 정말 맛있으니까 언제 한번 한식 한번 만들어줘요. 그러면 내 마음이 확 바뀔 거야. 내가 먹어는 줄게. 이쯤 되자 지인은 드디어 참을 만큼 참았는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레이첼 가서 더 이상 앉아서 듣고 싶지 않아 라고 말했습니다. 자리를 떠나면서 저는 브라이언에게 감자칩 맛있게 먹어라. 넌 내가 뭘 놓치고 있는지 모를 거야 라고 말했죠. 화를 내지 않고 제 말을 잘 전달했기를 바랐습니다. 지인은 마지막에 그렇게 말했어요. 너 프링글스 캐릭터도 대머리인 거 아냐 쥐 같은 것만 먹네 하고 나갔어요. 속이 다 시원했죠. 저는 소희가 언제나 당당해서 더 좋았어요. 괴롭히는 사람이 문제지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은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소희와 저는 과학과 학문에 대한 공통된 관심으로 우정을 키워나갔고 일마지막 학기가 다가오면서 대학 입시에 대한 불안과 설렘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대학 합격자 발표가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기대감이 고조되는 시기였습니다. 여러 대학에 지원했고 몇 군데 합격 통지서를 받았지만 제 마음속에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학교가 있었는데 바로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이었습니다. 과학과 혁신에 대한 저희 열정을 최고 수준에서 펼칠 수 있는 꿈의 학교였습니다. 하지만 1차 입학 전형에서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으로부터 불합격 통보를 받은 저는 실망감과 함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느꼈습니다. 다른 명문대인 콜롬비아대에 의해 결정을 간절히 기다리던 중 누군가가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것을
성취한 사람에 대한 존경심과 함께 질투심이 교차하는 것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바로 제 친한 친구이자 동지였던 소희였습니다. 소희가 합격 소식을 남의 일처럼 아무렇지 않게 말하던 날을 기억합니다. 제가 그렇게도 가고 싶었던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에 합격한 사람이 바로 소희였으니까요. 하지만 인정하기로 했어요. 소희는 정말로 똑똑했거든요. 미국에서 한국인에 대한 편견이 있는데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요. 물론 이런 편견도 좀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건 편견이 아니라 사실이었어요. 소희를 보면 진짜 똑똑했거든요. 소희 부모님도 그렇고요. 저는 나중에 뉴욕에서 합격 통보를 다행히 받을 수 있었어요. 소희는 둘이 같이 캘리포니아로 가게 되었다면서 좋아했어요. 소희의 부모님은 대학 합격 축하 파티를 해주신다고 하면서 먹고 싶은 음식이 뭐냐고 여쭤보셨는데요. 저는 한국 음식이 먹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소희 어머님은 알겠다고 하면서 삼겹살 파티를 준비해 주셨죠. 그날은 저뿐만 아니라 대학에 합격한 소희 친구들이 모두 오는 날이었어요. 다들 삼겹살 파티를 좋아했어요. 소희가 꿈에 그리던 대학에 입학한 것을 축하하기 위해 소희 엄마가 저를 초대해 한식 잔치를 열었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소희와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친구 사이였기 때문에 마치 한 가족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소희의 엄마가 멋진 한식을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파티 당일 저는 가족들의 준비를 돕기 위해 일찍 도착했습니다. 소희 엄마는 그동안 요리하느라 얼굴이 빨개진 채로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주방은 소불고기 재우는 냄새, 국물이 끓는 냄새, 석쇠에 지글지글 구워지는 삼겹살 냄새 등 식욕을 돋우는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소희 아빠는 바비큐 불판을 지키며 기름이 빠지고 고기가 바삭하게 익어가는 완벽한 삼겹살 한 판을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손을 씻고 고기를 뜨거운 그릴에 올려놓는 것을 도왔습니다. 곧 온 가족이 국수를 볶고 비빔밥에 넣을 신선한 채소를 다듬는 등 조화롭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소희와 저는 소희네 엄마가 미리 준비해둔 김치, 콩나물, 시금치 무침, 멸치 어묵 등 반찬을 차려놓고 식탁을 차렸습니다. 모두 식탁에 둘러앉아 웃고 떠들며 대학 생활 계획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브라이언 같은 애는 이런데 오지도 못할 거예요. 소희 아버지의 따뜻한 축하 덕담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 안 치고 칵테일 파티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재밌었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파티잖아요. 한국 음식은 맛있는 음식의 끝판왕이고요. 탐나는 삼겹살을 접시에 가득 담아 혀끝에서 살살 녹는 기름진 고기 조각을 먹었습니다. 다음으로 얇게 썬 소고기를 구워 달콤한 간장 양념에 버무린 불고기를 맛보았습니다. 김치전은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럽고 고소한 맛으로 균형이 잘 잡혀 있었습니다. 김치볶음밥 미끈미끈한 잡채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순두부찌개 등을 한 입씩 먹으며 지 엄마의 요리 솜씨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더 먹으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우리 모두는 이 특별한 축하 행사를 최대한 즐기고 싶어 두 번째, 세 번째 음식을 먹으러 돌아갔습니다. 마지막까지 완벽했어요. 바로 달콤한 꿀이 들어간 한국식 과자 약과요. 약과를 더욱 맛있게 만드는 것이 뭔지 아세요? 바로 아이스크림 한 스쿱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정말 이건 미국 사람들에게 완벽한 디저트예요. 한국 사람들은 이 약과를 한 개만 먹고 잘 못 먹더라고요. 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단 걸 좋아하잖아요. 심지어 아이스크림처럼 빨리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씹는 맛까지 존재하니까요. 상상해보세요. 화창한 오후 고풍스러운 카페에 앉아 약과 한 접시를 들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아몬드 모양의 쿠키에 꿀 유약을 얇게 발라 반짝이는데 입안에서 사르르 녹아내립니다. 달콤한 향이 입안을 가득 채우자 순식간에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즐거운 순간을 친한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 등 특별한 사람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약과를 한 입 베어 물며 섬세한 맛의 조화를 음미합니다. 꿀의 달콤함이 아몬드의 고소한 풍미와 어우러져 행복한 미각을 선사합니다. 저는 대학에 가서도 한국인의 든든함을 가지고 있는 소희와 계속 어울리면서 지낼 거예요. 소희는 저에게 좋은 영향만 주는 친구니까요. 그리고 소희의 당당함을 누가 따라갈 수 있겠어요. 보다 덩치가 큰 미국인에게 지지 않고 맞서는 태도요.